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루미니 교수가 이슈 없이 15% 급락한 부분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스캠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남겼고, 그는 비트코인의 소수 거래 계정에 의해 통제된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90% 거래량이 워시 트레이닝으로 조정이 되었고, 대규모 펌프앤덤프, 스푸핑, 프런트 러닝, 워시 트레이닝 등이 난무하는 총체적 스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비트코인 자체적 특징으로만 보게 되면 문제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비트코인 외 BTC 마켓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이미 활성화되어져 있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 자체적으로만 계속 해석을 하려고 하면 저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시기는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에 대한 인덱스 부분을 또 지향하는 그런 성향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분리되는 그 시점 때까지는 현재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는 여전히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 때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일부 선진 국가들도 해당 법원에 대한 판결 기반으로 보았을 때도 어떤 특정에 대한 금융자산권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국가들이 어느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수순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스캠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주 벡트의 선물 거래량이 전주 대비 20%나 더 상승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비트의 반감기 효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벡트의 거래량 보호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새 벡트가 생각보다 성과가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과가 나오는 대로 뭐 해당 트위터나 뭐 해당 블로그 쪽에서도 상당히 좀 활동을 많이 보여주는데, 요새 좀 민그적거리는 게 다소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이렇게 민그적거리면 7, 8월 달에 나오는 그런 소식도 되게 그렇게 좋은 호재 쪽으로 또 갈 수 있냐라는 또 물음표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ATM 개발사가 500만 달러를 조달을 했다. 미국의 암호화폐 ATM기를 더욱더 증설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비트코인 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ATM 개발업체 코인미가 비트코인 투자사 이 캐피탈과 합쳐가지고 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을 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ATM기 기기를 많이 증설을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광고도 될 것이고, 거기에서 또 호기심에 또 한 번이라도 접근을 하신 분들은 또 이 시장에 또 헤어나오지 못하겠죠. 예, 거의 다 그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래도 소소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매크로 트레이더라는 분이 이제 아무래도 1760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V자 패턴이 일찍 주봉상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만 남는 거 아니겠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해당 차트를 보게 되면 주봉에 대한 차트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보게 되면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이렇게 V자가 나왔기 때문에 일정 조정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제가 과거 2019년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멈춰지지 않을까 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여기까지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뭐 불장 가는 거 아니냐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저는 물론 이 예측 이 정도까지 펌핑 나오는 것까지는 못 맞히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좀 조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고도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게 내가 기다린 만큼 더 빨리 올라가고 싶어하는 심리는 저도 매우 그게 공감이 많이 돼요. 그렇지만 차트가 이쁘게 그려지는 장기 추세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엄청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장에 있는 이 수익을 좀 더 먹기 위해서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때도 뭐 그런 주장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있었죠. 뭐 비로소 진짜 불장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현재 시장을 보면 또 그러하고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눌려준 상태에서 좀 가는 방향이 전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더 많이 더 높게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조금 먹기 위해서 더 올라갔으면 가고 싶은 바람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기술적 패턴 또는 기관과 세력이 바라보는 패턴을 좀 분석을 했었을 때 생각보다 조정이 깊을 수도 있다. 그 깊이가 오게 되면 내년에 상당히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주장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많게는 한 9만 달러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주장인데 그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이번 하반기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정을 줄 것이냐 또는 이번에 만약에 조정을 없이 만약에 가버린다고 하면 그렇게 좋은 장기 추세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적절할 때마다 조정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업비트 인덱스 비트코인 계열 가치 2배 이상 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UBCI라고 되어져 있는데 UBCI의 구성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대표 지수, 마켓 인덱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테마 지수, 전략 개량 투자를 위한 전략 지수를 통칭을 해서 UBCI가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UBCI 데이터 분석 기간은 2017년도 10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비트코인 계열 암호화폐 가치가 2배 이상 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네. 그리고 규모의 큰 암호화폐는 꾸준히 상승을 해주었고, 예, 어느 정도 계속 설계치 또는 기존의 로드맵대로 이행했던 코인들은 거의 다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가장 조조했던 테마 부분을 보게 되면 인증 서비스 테마라고 되어져 있네요. 보게 되면 광고, 플랫폼, 탈중앙화 거래 관련 테마 인덱스들이 가치 변동성이 좀 적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코인 동향을 또 보시게 되면 업비트 기준으로 지금 거의 한 6개월이 거의 꽉 차져가고 있죠. 보게 되면 대부분 알트코인들도 꽤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의 보면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그래도 중위권에 있었던 한 번쯤 또 들어봤던 그런 코인들이 거의 좀 올라왔고 수익률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1개월 사이에 좀 많이 올라왔던 게 또 많이 도입이 반영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좀 대형 코인을 보게 되면 SV가 좀 선방을 많이 해줬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뭐 이더리움 클래식, 스팀, 뭐 그리고 쭉쭉 내려보면 이더리움 정도 그리고 비트코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쭉 내려서 보게 되면 스텔라도 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좀 이 1개월치 반영이 좀 느리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마이너스 형태로 좀 떠져 있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트론 정도가 좀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리플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리플의 위치도 거의 비슷한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6개월에 이제 거의 가까워졌으니까 6개월 기준으로 수익을 제일 많이 주었던 대형 코인들 기반으로 한번 또 보게 되면 비트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보게 되면은 이번 이때죠. 1월달
기점으로 최저점을 찍고 난 뒤에 대략 한 600만원으로 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1200만원 2배 갔었죠. 그리고 이더리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15만원 갔던 게 지금 거의 뭐 27만 5천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SV를 한번 보겠습니다. SV도 뭐 보게 되면 1월달 기준으로 보면 제일 많이 올랐던 게 대략 한 45만원 때까지 나와 주었고요. 올해 3만기 부분은 이제 결산을 했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뭐 올해 3만기 때 제일 많이 오르기도 했죠. 거의 한 22만원에서 23만원에서 놀다가 58만원까지 찍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오스를 봐도 뭐 비슷합니다. 뭐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였는데 3,000원에서 많게는 거의 한 6,000원대까지 찍어주었고요. 뭐 트론도 3만기 때 거의 한 15원 했었는데 30원까지 올라갔었고, 리플도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도 거의 한 220원에서 많게는 거의 한 400원대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고치는 그러해요. 그래서 골고루 이번 3반기는 거의 뭐 대부분 보게 되면 뭐 알트나 비트나 거의 적정 수준에 있는 배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균치로 보았을 때 다 골고루 수익은 거의 일정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분석가가 2020년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하는 5가지 이유를 내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주식시장을 앞지르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흥국의 통화화폐에 대한 가치가 훼손이 많이 되어져 있다는 걸 실시간 방송에서도 누차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신흥국들에 있는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또 달러 보유량이 없다 보니까 인터넷만 접근이 될 수 있으면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으니 그런 쪽으로 해지하려고 하는 물량도 일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최근에 뭐 인도, 뭐 이란, 뭐 등등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금과 같은 가치 조정소로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는 금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에 대한 이미지 마케팅이 너무 기존의 코인 회사들 그렇게 많이 이쁘게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한 것이고요. 저의 주장은 기존의 신흥국 화폐보다는 가치가 높지 않겠냐라는 그런 걸로 구매량이 좀 늘어난 게 아니냐, 금의 가치보다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를 또 교환하려고 하면 교환 수수료도 많이 들어가고 번거롭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것보다는 번거롭지도 않고 수수료도 생각보다 좀 싸고 부담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또 갖다 팔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꼭 은행을 갈 필요성도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또 보게 되면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주식 시장이 그렇게 썩 변동폭이 큰 편은 아니죠. 네. 현재 상황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긴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비트코인이 선물 기타 제품에 통해 채택을 되어가고 있다. 이건 매우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펀드 쪽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많이 채택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주소수가 갑자기 급증을 했다. 이 말의 즉슨 수요와 공급의 기반으로 해서 본 관점이겠죠. 그리고 5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반감기가 임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한 희소성 가치가 앞으로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니까 장기적 추세로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가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를 좀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970년대 경제 위기 때 금의 역할을 했던
부분이 앞으로 비트코인이 그런 역할을 대행하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유튜브 영상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금과 비슷해지면서 2021년도, 2022년도 가격은 대략 1억 원이 넘지 않겠냐라는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대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온다 안 온다라는 또 다른 전문가 의견은 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의 주장이 또 옳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정보 제공하는 부분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의 또 주장은 또 이렇게 또 보시더라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올려하면 주변 국가들이 다 인플레이션이 지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초 통화이기 때문에 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번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신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디지털 경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뭐 대통령님께서도 디지털 경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에 위배한 기업들은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정부에 대한 정책을 어느 정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보 먼저 보십니까? 정부 정책부터 보시지 않습니까? 싫든 좋든 간에.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박상기의 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지만 그래도 우리 공과 사는 좀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것에 되게 심취해 있고 계속 거기에 불평 불만만 있어 봐야 우리한테 수익을 얻어다 주진 않습니다. 예, 정부가 하는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국내 블록체인 기반의 도움을 얼마만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를 체크를 계속 하실 수밖에 없어요. 면밀히 본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도 블록체인 공공 선도에 대한 시범사업 선정 과제를 보게 되면 경찰청, 농촌, 보건복지부, 식품, 강원도, 경상도, 세종, 한국도로공사, 부산, 제주도가 뭐 디지털 증거관리, 뭐 노지작물, 생산 유통관리, 복지급여, 식품안전 데이터, 만성질환, 통합관리 플랫폼, DID, 자율주행, 상호 실내 통행료, 상수도 스마트 수질,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 들어가서 콘소시엄에 대한 이런 회사들이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래도 여기 중에서 그나마 좀 기술력이 갖고 있는 회사는 기존의 SK 인포색이나 또는 LG CNS나 삼성 SDS, 롯데 정보통신 정도 대기업 기반으로 보면 그쪽이 좀 기술력이 좀 되고요. 그나마 스타트업으로 보게 되면 또는 그 중간다리에 있는 회사를 보게 되면 라운시큐어, 아이콘 루프, 코인플러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민간 주도 국민 프로젝트 선정 과제도 나온 게 있는데요. 보게 되면 민간입니다. 민간. 예, 저거는 프라이빗이고 이건 개방형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은 도전 비주원, CNS, 네이버 시스템, 메디블로 들어가져 있죠. 이런 건 민간 기업하고 또 그만큼 제휴를 맺어가지고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디지털 화물 운송장 플랫폼 시범 사업, 소상공인 개인 계약제와 블록체인 기반의 비대면 화상 음성 계약 지원 체계,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 중심 모바일 의료 전자 문서 플랫폼. 그러니까 과거에 뭐 유시민 씨가 주장하는 바는 퍼블릭 부분에 대한 성장을 못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죠. 예, 이 말의 의미는 인터넷을 해당 정보만 사용한다 라고도 주장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게 앞뒤가 안 맞는 설이죠. 예. 그러니까 기존의 프라이빗에 대한 성장의 실적이 꽤 많이 나오면 그게 퍼블릭 쪽에 대한 기업의 가치가 전가가 될 겁니다. 분명히 전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블록체인 기반의 민간 쪽으로 가서 또 성과를 꾸준히 내는
그런 회사들은 또 재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코인에 대한 가치까지 또 전이가 될지는 그거는 약간의 물음표는 있긴 하지만 그게 이런 또 뭐라고 해야 될까 또 본인의 설계치 그러니까 사업의 설계를 어떻게 해놨냐에 따라서 그 활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그런 점도 좀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뭐 퍼블리시 성장을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건 지금의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행정 서비스의 블록체인 결합에 속도를 낸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블록체인 도시 용역을 입찰하고 공공 서비스 온라인 자격 검증으로 전환하며 시민 밀착형 블록체인 행정 서비스를 발굴하겠다. 다 코스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제 복지 비용을 증가시켜야 되는 시기에 도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경제의 속도를 내면서 되게 원가 절감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면서 집행을 하겠다라는 게 보여지는 패턴이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게 프라이빗이라고 하지만 거의 다 외주를 줍니다. 예, 외주를 주면 당연히 스타트업으로도 줄 수도 있겠죠. 기술만 되면. 예, 그렇기 때문에 꼭 프라이빗을 꼭 프라이빗 관점으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뭐 주장이라고도 또 볼 수도 있게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소식을 드리는 부분이 배달의 민족에 대한 소식입니다. 왜 배달의 민족이 코인과 관계가 없는데 왜 갖고 왔냐? 얘네도 스타트업입니다. 코인도 스타트업이에요. 비슷합니다. 그냥 펀딩, 크라우드 펀딩으로 받았냐 아니면 코인으로 받았냐 그 차이인 겁니다. 되게 어렵게 보실 필요성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코인으로 환전을 해서 그냥 펀딩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초보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지금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스타트업은 다 성공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일부 성공하는 회사도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패하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올 수도 있죠. 만약 성공하게 되면 재팟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재팟이 터진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이 시장이 들어왔던 거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을 보게 되면 지금에 와서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 정말로 좋게 보이고 정말 잘 성장했구나 이렇게 보지만, 연초 때 같은 경우는 이때 누가 배달의 수수료를 내고 그거를 쓰겠냐 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했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했었을 때 그런 서비스 비용을 낸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왜 받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배달료를 왜 내? 라는 인식이 이미 박혀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 보면 10년이 지났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간편하고 더욱더 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을 해줬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분명히 실패한다라는 자들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소수 성공하시는 분들은 펀딩을 통해서 일정 지분을 또 많이 매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또 같이 해 나가기도 했죠. 시드 투자되고 시리즈 A, B, C, D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고성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리플사 보면 뭐 시드 투자 받고 시리즈 A, B 뭐 받기도 했고 뭐 CD까지 받기도 했었죠.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보겐에서 시간이 이 정도를 지나서 봤더니 이제 엄청나게 규모의 성장을 보여주면서 아주 이쁘게 성장을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는 스타트업의 펀딩 형태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계속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는 그런 형태로 바라보지 않고 들어오신 분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신 분들은 좀 안타깝겠지만 1년만 더 참아 보신 뒤에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암호화폐 쪽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신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게 뭔 화폐냐. 화폐적 관점으로 보시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요. 예, 본인에 대한 생각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그냥 주장을 하시고 시장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도 어떻게 탄생을 하냐면 이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뭔 이게 되겠냐 라는 주장, 또 과거에 쿠팡, 뭐 티몬 나왔을 때도 이게 기존의 11번가와 이런 쪽이 겹치는데 굳이 모바일에서 결제가 과연 많이 늘어날 것이냐 라는 그런 게 좀 있었죠. 근데도 성공했잖아요. 예, 성공한 건 맞습니다. 규모의 성장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와 현존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직장인들과에 대한 갭 차이가 여기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그만큼 리스크를 감안하고 본인의 전략에 맞게끔 투자를 동시에 하면서 기다리기도 했죠. 근데 이거 무섭고 저거 무섭고 뭐 무섭고 아니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투자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부자들은 하시는 거고요. 그 점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너무 잡소리를 또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